밤에는 어떤 이야기가 더 크게 들립니다. 낮에는 그냥 지나쳤던 문장 하나가 어둠 속에선 오래 남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 하나가 어떤 사람의 기억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오늘은 에밀리 브론테의 소설 폭풍의 언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사랑 이야기로 소개되곤 합니다. 하지만 읽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라기엔 너무 거칠고 로맨스라기엔 너무 잔인하고 그럼에도 이상하게 눈을 떼기 어렵다고요. 폭풍의 언덕은 한 사람의 마음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짐이 한 집안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삶까지 어떻게 흔드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이 누군가를 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이 누군가를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걸 끝까지 밀어붙이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은 아주 단순합니다. 저택 두 채, 폭풍의 언덕, 그리고 스러시 크로스 그레인지. 한쪽은 바람을 막지 못하는 집이고 한쪽은 바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집입니다. 한쪽은 자연과 야성의 편이고 한쪽은 문명과 예절의 편이지요. 이 대비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인물들의 성격을 만들고 선택을 바꾸고 결국 비극의 방향을 정해버리는 거대한 힘으로 작동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특이합니다. 주인공이 등장해서 자신의 인생을 말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바깥에서 온 남자, 로구드가 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지내다 조용한 시골에 머물기 위해 이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그가 빌린 곳이 스러시 크로스 그레인지, 그리고 그가 호기심을 느끼게 되는 곳이 폭풍의 언덕입니다. 로구드는 처음 언덕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묘한 긴장을 봅니다. 환대는 형식뿐이고 대화는 매끈하지 않고 서로에게 적대적인 시선이 공기처럼 떠다니지요. 그 집의 주인은 히스클리프. 말수가 적고 날이 서 있고 그 침묵에는 누군가를 이미 오래 미워해온 사람의 무게가 있습니다. 로구드는 그 집에서 이름과 관계가 뒤엉킨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 사이에는 설명되지 않는 과거가 걸려 있고 그 과거가 지금의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로구드는 우연히 혹은 운명처럼 그 집의 과거에 닿게 됩니다. 어떤 이름이 벽에 남아있고 어떤 흔적이 침대 곁에 남아있고 어떤 꿈인지 악몽인지 모를 장면이 창문 밖 바람과 함께 다가옵니다. 그때부터 로구드는 확신합니다. 이 집에는 이야기가 있다.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오래 붙잡는 진득한 사연이 있다고. 그리고 그는 그 집의 하녀였던 혹은 집안과 함께 살아온 사람 넬리 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듣게 되는 이야기는 넬리 딘이 들려주는 과거입니다. 넬리의 기억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폭풍의 언덕은 언쇼씨라는 가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도시에서 돌아오며 한 아이를 데려옵니다. 길에서 주워온 듯한 고아 소년 하나를요. 그 아이가 히스클리프입니다. 그는 집안에서 갑자기 던져진 존재입니다. 누구도 그의 과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피를 가졌는지 아무도 확실히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집안의 질서를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언쇼 씨의 아들 힌들리는 아이를 싫어합니다. 자기 몸을 빼앗긴 친입자처럼 느끼지요. 그 분노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어야 하는 자리에 대한 불안입니다. 반대로 언쇼 씨의 딸 캐서린은 다릅니다. 캐서린은 처음부터 히스클리프에게 끌립니다. 그건 연민이기도 하고 동질감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두 사람은 어딘가 비슷한 결을 공유합니다. 둘 다 세련되지 않고 둘 다 길들여지는 걸 싫어하고 둘 다 뭔가에 갇히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캐서린과 히스클리프는 함께 들판을 뛰고 함께 비를 맞고 함께 싸우고 함께 웃습니다. 마치 서로가 서로의 자연인 것처럼요. 하지만 이 집안에는 그 자연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힌들리입니다. 시간이 흘러 언쇼 씨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집안의 권력은 당연히 아들 힌들리에게 넘어갑니다. 힌들리는 그 순간부터 히스클리프를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동생이 아닌 하인처럼, 가족이 아닌 노동자처럼 다루지요. 이 장면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히스클리프에게는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가가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캐서린은 그 모습을 보며 분노하지만 동시에 조금씩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마음만으로만 살 수 없고 사회라는 틀이 주는 안정이라는 유혹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캐서린은 우연히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 쪽과 연결됩니다. 그곳은 다른 세계입니다. 깨끗한 실내, 정돈된 말투, 예절,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안전. 그 집에는 에드거 린턴이 있습니다. 그는 캐서린을 거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는 캐서린을 아가씨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캐서린의 마음은 두 겹으로 나뉩니다. 한쪽에는 히스클리프가 있습니다. 거칠고 날것이고 세상과 싸우는 방식으로 살아있는 사람. 다른 한쪽에는 에드거가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예의 바르고 세상에 맞춰 사는 법을 아는 사람. 캐서린은 히스클리프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동시에 에드거가 주는 삶을 원합니다. 이때 캐서린이 남기는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히스클리프는 나 그 자체다. 그런데도 나는 에드거와 결혼하는 게 옳다. 이게 폭풍의 언덕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사람은 어떤 때 자기 자신의 진실을 알면서도 살아남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사랑을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더 잔인한 형태로 바꿔버립니다. 히스클리프는 그 말을 듣고 사라집니다. 그의 부재는 곧 복수의 준비처럼 느껴지지요. 히스클리프는 어느 날 다시 나타납니다. 그는 더 이상 초라한 고아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소설은 명확히 말하지 않지만 중요한 건 그가 힘을 갖고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 하나만 바라봅니다. 자신을 아래로 끌어내린 사람들, 자신을 모욕한 질서, 자신을 버린 선택에 대해 값을 치르게 하겠다는 것. 히스클리프의 복수는 폭력적이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정교함입니다. 그는 사람의 약점을 보고 사람의 결핍을 이용하고 사람의 욕망이 무너지는 지점을 정확히 누릅니다. 그리고 캐서린은 그 사이에서 찢어집니다. 에드거와의 결혼은 캐서린에게 안정이었지만 히스클래프의 등장은 캐서린에게 본래의 작이었습니다. 캐서린은 두 세계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둘 다 놓치기 싫어서 자신을 속였을까요? 분명한 건 그 갈등이 캐서린을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지고 감정이 과열될수록 사람은 더 어린아이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사랑은 대화가 아니라 권력이 됩니다. 누가 누구를 더 필요로 하는가? 누가 누구를 더 놓지 못하는가? 그 집착의 크기로 서로를 압박합니다. 캐서린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녀는 병들고 점점 현실 감각을 잃고 마치 자기 안에서 폭풍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립니다. 이 대목이 폭풍의 언덕을 단순 멜로가 아닌 비극으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캐서린은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그녀는 히스클리프를 사랑했고 히스클리프가 자신에게 기대는 만큼 자신도 히스클리프를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했고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이 죽는 순간 히스클리프는 무너집니다. 그는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그 울부짖음은 슬픔의 언어가 아니라 분노의 언어에 가깝습니다. 나를 두고 가지 마라. 이 말은 사실 이런 뜻에 가깝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너 때문인데 너까지 없어지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캐서린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히스클리프의 복수는 더 차가워집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그 구조란 곧 가정과 상속과 결혼과 계급의 질서입니다. 히스클리프는 단순히 누군가를 때리고 끝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다음 세대를 겨냥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겪은 모욕은 개인에게서 온 게 아니라 질서에서 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질서의 방식으로 파괴합니다. 결혼, 상속, 재산.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장치들을 이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히스클리프는 여러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여러 사람을 조종하고 결국 폭풍의 언덕과 그레인지 두 집안을 한 손에 쥐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이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캐서린의 딸, 그리고 언덕집의 후손들. 그들은 자신이 왜 미움받는지도 모른 채 어른들의 원한 속에서 성장합니다. 이게 비극의 가장 잔인한 부분입니다. 어른들의 상처는 아이들에게는 이유 없는 감옥이 되니까요. 하지만 이 세대의 이야기에는 1세대와 다른 결이 있습니다. 1세대가 야성의 사랑과 문명의 안정 사이에서 찢어졌다면 2세대는 그 결과로 만들어진 폐허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합니다. 어떤 아이는 순수하고 어떤 아이는 거칠고 어떤 아이는 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작품은 조용히 질문합니다. 비극은
반드시 되물림되는가? 사랑은 반드시 폭력이 되는가?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가? 그리고 소설 후반으로 갈수록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누군가는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 하고, 누군가는 누군가를 이해해 보려고 하고, 누군가는 그 오래된 원한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이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화려한 결단도 아니고 영웅적인 구원도 아닙니다. 하지만 비극이 끝나는 방식이 늘 그렇듯 끝은 대개 아주 작은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히스클리프는 결국 자신이 만들어낸 폐허 속에서 늙어갑니다. 그의 복수는 성공했을까요? 재산도, 집도, 권력도 손에 넣었으니 성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스클리프가 원했던 건 집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승리가 아니라 캐서린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폭풍의 언덕은 복수라는 감정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복수는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복수는 목표를 달성해도 그 사람의 내면을 비워놓습니다. 히스클리프는 점점 다른 세계에 사로잡힙니다. 현실이 아니라 기억,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 마치 캐서린이 아직도 어딘가에 있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이 삶을 벗어나야 한다는 듯이요. 그래서 히스클리프의 마지막은 승리자의 마지막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에 끝내 도착하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처럼 느껴집니다. 폭풍의 언덕은 읽고 나면 묘한 감각이 남습니다. 누가 옳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캐서린은 잔인했고, 히스클리프는 폭력적이었고, 주변 사람들은 무력했고, 그 질서는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작품은 조용히 하나를 얹어놓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건 대개 한 번의 악의가 아니라 오래된 결핍과 상처가 굳어져서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상처는 아무도 끊어내지 않으면 세대를 넘어 반복된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희미하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다르게 선택하면 그 고리는 끊길 수도 있다. 이 소설의 마지막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큰 축제도 없고 완벽한 화해도 없습니다. 그저 바람이 지나가고 땅이 조용해지고 어딘가에 작은 평온이 자리 잡는 정도입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라고 느낍니다. 인간의 비극은 한 번에 정리되지 않으니까요. 다만 어느 날 누군가가 폭풍의 언덕을 바라보며 여긴 왜 이렇게 아픈 이야기가 남았을까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이야기는 조금씩 다른 결말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인물에게 화가 났든 어떤 장면에서 마음이 불편했든 감정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폭풍의 언덕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려고 만들어진 소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의 어두운 가능성까지도 정직하게 보게 만드는 소설이니까요. 그리고 그 정직함이 시간이 지나도 이 작품이 살아남는 이유일 겁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내레이션이었습니다.